제가 17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은 일은 처음이라서 글을 써서 투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같은 마음을 느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감동은 우리가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를 가르지 않잖아요. 사람을 넘어서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에단 밀러예요. 제가 스탠퍼드에서 강의한 지 올해로 17년이 되었어요. 수많은 나라의 경제, 정치, 그리고 국제관계를 가르쳐 왔지만 그날은 숫자나 통계를 넘어서 뭔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작은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강의실로 들어서며 그렇게 말했을 때 학생들의 표정이 약간 의아해 보였어요. 스탠퍼드 학생들, 특히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강대국이라는 단어가 익숙했지만 작은 나라는 대체로 관심 밖의 주제였거든요.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면적은 세계 109위인데 그런데 왜 지금 이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칠판에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를 또박또박 쓰고 돌아서면서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날 100분간의 수업이 시작됐음을 직감했어요. 그 수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가치와 신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충돌과 성장, 이해와 갈등, 마지막엔 깊은 감동으로 이어진 하나의 드라마였어요. 스탠퍼드 강의실에는 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케냐,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어요. 한 강의실 안에 이토록 다양한 문화와 시선이 공존하는 공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편이에요. 강의실에는 오늘 강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있었어요. 먼저 눈에 띈 인물은 중국 출신 유학생 리우퐁이었어요. 수업 시작 5분 전 짙은 블랙 재킷에 고급 시계를 찬 모습으로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항상 맨 뒷줄에 앉아 두 팔을 꼬고 주변을 내려다보는 그의 자세는 마치 스스로 중심에 서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이미 캠퍼스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한 소문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유명한 금융그룹 회장이시고 리우퐁 자신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국제학교, 고등학교는 영국의 보딩스쿨, 대학교는 스탠퍼드를 다녔다고 들었어요. 그야말로 글로벌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아온 인물이었어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항상 어딘가 도발적이었고 질문이라기보다는 반론이 섞인 말들로 강의 분위기를 긴장시켰어요. 많은 서구권 학생들과는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면서 파티도 주최하곤 했지만 그 속내는 누구도 알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중요한 반대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편에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 김연우가 있었어요. 아직 많은 학생들에게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연우는 늘 강의실 앞줄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 있어요. 항상 단정한 셔츠에 메모장, 색연필까지 구비해 두고 수업을 들었어요. 말수가 적고 발표를 자청하진 않았지만 제가 무언가 질문을 하면 가끔 그의 노트 속에 정리된 논리적 사고를 엿볼 수 있었어요. 학기 초에 연우와 상담을 하면서 그의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의 부모님은 한국의 작은 시장에서 야채를 판매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새벽 4시마다 채소를 트럭에 싣고 장을 보던 부모님, 겨울에도 장갑 없이 일하시던 어머니의 손을 기억하며 늘 조용히 그러나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다잡으며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일본인 학생 유리코 타카하시도 있었어요. 말수가 적지만 핵심을 찌르는 발언을 하는 학생이에요. 일본 도쿄대 출신으로 교환학생 자격으로 스탠퍼드에 왔어요. 짙은 눈썹과 단정한 말투, 때로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듯한 논리적 발언으로 강의 중간중간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리우퐁과는 종종 의견이 충돌했지만 한국 문제에 있어서는 때때로 뜻밖의 연대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한 번은 한국은 일본 덕분에 지금처럼 성장했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강의실 전체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관찰하면서 무언가 더 큰 흐름을 지켜보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지만 강의가 진행되면서 점차 정체성, 역사, 국가적 자존심, 그리고 청년 세대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대한 장으로 변해갔어요. 그날 강의실의 공기는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제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언급하며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기술력에 대해 설명하던 순간 그 조용한 긴장감이 어느새 팽팽한 전선으로 바뀌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칠판에 숫자를 적으며 설명을 이어가던 중 강의실 맨 뒤에서 한 손이 불쑥 올라왔어요. 언제나처럼 팔짱을 끼고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던 리우퐁이었어요.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느긋하면서도 깔려있는 어조였어요. 그런데 말인데요.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점점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학생들의 시선이 리우퐁에게 그리고 저에게로 옮겨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독보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중국은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투자하고 있고 훨씬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결국 따라잡힐 거예요. 그 말씀에 몇몇 서구권 학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으로는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리우퐁 말씀 속에는 자신감이라는 무기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리우퐁 학생.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 강의의 핵심을 건드렸어요. 학생들의 눈이 다시 저에게로 향했어요. 중국의 성장이 놀라운 건 맞아요. 특히 반도체 투자 규모는 세계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반도체는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품질, 신뢰성, 오차율, 그리고 수율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야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과 정밀한 생산 공정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든 장벽이에요. 그 순간 또 다른 손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앞줄 오른쪽 안경 너머로 침착한 눈빛을 가지신 일본인 학생 유리코 타카하시였어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그 말씀에 대부분 동의해요. 하지만 결국엔 자본이 기술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중국의 투자 규모는 한국의 몇 배 이상이잖아요. 한국 기업이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자본의 물결을 막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파문이 퍼지는 듯한 순간이었어요. 강의실 곳곳에서 그럴 수도라는 표정들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학생들의 시선을 느끼며 여느 쪽을 바라보았어요. 말이 없었고 언제나처럼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필기하고 있었지만 그 표정 속에 분명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연우 학생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학기 초 상담 시간에 연우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떤 청년인지 단숨에 알 수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족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는 시장에서 감자를, 어머니는 토마토를 파시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하세요. 저는 제 부모님들이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투자 상품이에요. 그는 스탠퍼드라는 꿈의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학창 시절 단 하루도 학원에 다니지 않았어요. 도서관, 노트, 그리고 어머님에게서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으며 공부를 했다고 했어요. 지금 자기 나라의 기술력에 대해 평가받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고 있지만 그 어떤 반론도 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교수석으로 돌아와서 기술은 자본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리코 학생의 말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적어도 기술이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함에게 갖출 수 있다면 말이에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여러분, 기술은 단지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기술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 수천 번의 실패,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바로 기술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 과정을 버텨내며 겪어온 나라예요. 그때였어요. 리우퐁 학생이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도발적이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라면 왜 아직도 미국과 일본의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나요?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강의실 안의 공기는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선을 강의실 앞줄에 앉은 조용한 청년 연우 학생에게 돌렸어요. 연우 학생, 혹시 이 주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는 펜을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단순한 회피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들을 때라는 그의 태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이 강의실이 더 큰 논쟁의 소용돌이로 들어설 것임을요. 그리고 그때 이 조용한 청년이 입을 열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의견 개진이 아니라 진심의 선언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 말을 마치자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정중한 경청의 침묵이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노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맨 앞줄에 앉은 독일인 학생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는 곧 강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그 와중에 리우퐁 학생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발이 받아쳐진 반격은 생각보다 정제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감정보다는 이해를 요구하는 설득의 목소리로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연우 학생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는 단순한 문화산업 수업이 아니에요. 이 수업은 이야기의 힘에 관한 수업이에요. 그리고 연우 학생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어요. 문화에 대한 논쟁이 잠잠해진 지 얼마 되지 않자 강의실 안의 공기는 또다시 긴장감으로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의 군사력과 국방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둘러싸인 좁은 반도,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은 어떻게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지 함에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였어요. 리우퐁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미국 없으면 그냥 종이호랑이 아닌가요? 그는 교묘하게 정중한 말로 이어나갔지, 말 끝에는 날이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라고 하신다면 왜 아직도 주한미군 없이 나라를 지킬 수 없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미국이 빠져나가면 누구든 한국을 건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학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리우퐁 학생의 말을 곱씹으며 머릿속 계산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맞는 말이긴 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동맹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국제사회 일부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연우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빠르게 손을 들며 조용한 결심이 눈빛에 깃들어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연우 학생이 말했어요. 저희는 종이호랑이가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일어나며 강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연우 학생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라 보였어요. 네,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연우 학생은 이어서 한국은 수많은 전쟁과 침략을 견뎌낸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쟁은 어떤 이념이나 이득 또는 명분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를 해왔어요. K9 자주포, K2전차, 이지스함, KF-21 전투기, 심지어 현무-5 벙커버스터까지.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대비한 나라예요. 그 순간 리우퐁 학생은 자리에 앉은 채로 말없이 연우 학생을 바라보았어요. 연우 학생은 말을 멈추지 않았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한국은 이미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은 복수를 꿈꾸지 않아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어력만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살짝 얹으며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어요. 한국은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예요. 휴전, 정전의 상태이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꿈을 꾸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강함이 아닐까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17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보았지만 그날의 연우 학생은 유난히 단단해 보였어요. 학생들 중 몇몇은 눈을 감고 몇몇은 이미 눈가가 촉촉해진 모습이었어요. 누군가는 말없이 손을 들어 연우 학생에게 엄지손가락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강함이란 남을 이기는 무력이 아니라 지킬 것을 아는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연우 학생의 발언이 끝난 직후 강의실은 짧지만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정보나 의견이 아니라 진심과 뿌리 깊은 감정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었어요. 학생들의 표정에는 감탄, 놀라움, 그리고 낯선 무언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감동이 교차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한 손이 조용히 그리고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유리코 타카하시 학생이었어요. 일본에서 온 교환 학생이셨던 그는 늘 날카로운 이성과 절제된 표현으로 분위기를 관망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언을 던지는 스타일이었어요. 유리코 학생이 말했어요. 한국 혼자 잘된 건 아니죠. 교수님. 그는 입을 열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이 강의가 너무 한국과만 지나치게 이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불편해요. 물론 한국이 이룬 성과는 인상적이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한국은 전쟁 후 일본과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을 통해 성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력으로 일어섰다는 이야기는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덧붙였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역시 초기에는 일본의 기술 의존도가 높았어요. 그런 과거를 감추고 마치 스스로 모든 걸 이루어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객관적인 강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순간 몇몇 서구권 학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했지만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기억을 건드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한 여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갈색 웨이브 머리에 크지 않은 체구이셨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이성보다도 뜨거웠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요? 한국이 혼자 잘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유리코 학생이 놀란 눈으로 그 여학생을 바라보았어요. 강의실 전체가 숨죽였어요. 그 말 일본인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여학생은 말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단어 하나하나를 더 강하게, 또렷하게 내뱉었어요. 일본은 한국을 침략한 나라예요. 수십만 명이 생명을 앗아갔고 수많은 여성의 삶을 짓밟으며 우리 땅, 우리 언어, 우리 이름까지 빼앗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도 않았어요. 그 후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잘된 거다라고 말하는 건 그 상처 위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여학생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연우 학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저도 이 이야기에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는 천천히 그 여학생 옆에 서며 말했어요. 타카하시 학생, 저는 일본 국민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 문화와 예술, 기술은 존중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일본이 과거를 사죄하는 건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유리코 학생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어요. 그 상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걸 잊으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조국인 미국 역시 전쟁 뒤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였지만 지금 저는 이 강의실에서 어떤 강대국도 흉내낼 수 없는
한 나라의 품격과 상처를 딛고 일어난 기계를 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유리코 학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분노를 외치셨던 그 여학생은 잠시 후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 순간 강의실은 단순히 수업을 듣는 공간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 진심이 오가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슴 깊이 이 수업이 오늘로 끝나지 않음을 교수로서의 17년의 경험 속에 남을 이야기임을 느꼈어요. 논쟁은 잠시 멈췄어요. 강의실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숨죽인 고요에 휩싸였어요. 그러나 그 고요는 침묵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목소리를 위한 준비였어요. 그때 제 시선이 다시 멈춘 곳은 김현우 학생이었어요. 그는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고 강의실 맨 앞줄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정말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연우 학생 말씀해 주세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변은 이미 조용해졌지만 그 순간 강의실은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기다리는 무대가 되었어요. 연우 학생은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그저 앞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 나라의 기억 속에서 자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참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시장에서 야채를 판매하며 새벽 4시에 트럭을 타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강의실에 앉은 유학생들 대부분은 그런 삶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겠지만 그 순간 모두의 눈빛이 완전히 집중되었어요. 제가 스탠퍼드에 올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 대신 꿈꾸길 포기하고 누군가는 손등이 터지도록 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런 한국에서 자랐어요. 그 한국은 어떻게든 버텨온 나라예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도 조용히 이를 악물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라고 믿는 국민들 속에서 자라왔어요.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단언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은 두려운 나라가 아니라 작지만 고집스러운 나라, 작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한국을 여전히 누군가의 그늘 속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저희는 결코 그늘 속에 있지 않아요. 누구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저희의 빛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17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의 발표를 들어왔지만 그렇게 진심이 온몸을 타고 지나가며 가슴 깊이 박힌 적은 처음이었어요. 학생들 중 몇은 눈을 감고 몇몇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는 강의실 전체로 번져갔고 마침내 연우 학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은 승자의 자태가 아니라 저는 할 말을 했어요 라는 한 사람의 정직한 태도처럼 느껴졌어요. 강의가 끝났을 때 저는 천천히 분필을 내려놓고 칠판 앞에 섰어요. 교수로서 17년 동안 수많은 강의를 진행했던 이 수업이 오늘만큼은 그 어느 강의와도 달랐음을 느꼈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노트를 덮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리우퐁 학생은 묵묵히 자리를 떠갔고 유리코 학생은 조용히 연우 학생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수도 함성도 없었지만 그 무엇보다 뜨겁고 깊은 울림이 강의실을 감쌌어요. 그날 밤 교수 연구실에 홀로 앉아 저는 그 강의에 대해 곱씹었어요. 강함이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어요. 전투력인가요? 자본인가요? 지정학적 위치인가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저를 울린 것은 한 청년의 조용한 목소리와 그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태도였어요. 연우 학생은 화려한 언변이나 카리스마가 없었지만 그날 모든 학생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말이 아닌 삶으로 설득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미국인이자 세계 여러 나라의 발전을 숫자로 연구해온 경제학자예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통계로만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그 나라는 수치를 넘어서 저항과 기억을 품은 성장의 나라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우와 같은 청년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자신의 조국을 짊어진 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인이시든 아니시든 크고 강한 나라에 살고 있든 작고 잊힌 곳에 있든 절대로 스스로를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강함은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왜 살아가는지를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연우 학생은 그것을 몸소 보여줬어요. 그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세상의 존재로 말할 줄 아는 나라임을 저는 믿어요. 그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이제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믿어요. 끝으로 김연우 학생의 말을 남겨봅니다. 저희는 그늘 속에 있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의 빛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